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중세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중세가 시작되는 시기는 고려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시대 918년에 이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392년에 고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중세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자, 고려가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정권이 있었잖아요. 궁예가 원래 고려를 901년에 세웠었습니다. 궁예의 고려예요, 이거는. 궁예의 고려가 이제 901년에 수도를 이제 송악에다 정하고 고려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마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904년에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게 되고, 911년에 나라 이름을 또 바꿔요. 태봉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태봉에서 이 고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이 궁예 정권이 망하고 몰락을 하게 되고, 고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려를 후고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후고구려가 어쨌든 901년에 세워졌었다. 그리고 수도도 이제 송악에서, 이때 이제 송악이지 않습니까?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겨요. 마진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904년이잖아요. 905년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게 돼요. 그 고려가 건국할 때도 수도는 철원이었어요. 철원이었는데 그 이듬해 919년에 수도를 다시 이제 송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송악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개성 지역이 되겠죠. 네. 당시는 이제 개경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송악이 그래서 이제 고려가 망할 때까지 1392년도까지 수도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어요. 고려라고 지은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궁예 같은 경우도 고려라고 지었던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나 봐요. 나라 이름을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마진으로 바꾸고 태봉으로 바꿨다는 의미는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로 옮겨지면서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궁예 같은 경우는 신라의 족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라 출신이거든요. 신라 진골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해상 세력이었었던 이 왕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려가 고구려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리는 이 코리아가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죠. 벽난도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려라는 이름이 서방 지역으로 갔다라고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가 이제 건국이 되었는데요. 고려가 건국이 되면서 친신라 정책을 좀 추진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궁예 정권은 신라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신라에 대해서 좀 친선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고려와 신라는 사이가 좀 좋고, 그리고 신라와 후백제가 사실 또 건국이 되었었잖아요. 900년에. 그러니까 후고구려 세우기 1년 전에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 지금의 전주 지역에서 세력을 규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후백제가 되겠습니다. 견훤은 사실 경상도 상주 지역 출신이죠. 상주 지역 출신인데 백제의 부흥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후백제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있으면 한반도 중부지방에 이제 고려, 여기에 이제 백제가 있죠. 후자는 제가 이제 뺄게요. 백제가 있고, 여기 이제 신라가 있습니다. 고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이 다시 정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신라 정책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와 고려는 사이가 좀 우호적이었었다. 근데 이 백제와 신라는 사이가 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당시 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927년이죠. 927년에 당시 왕이었었던 이 견훤이 자, 대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 신라 지역에, 신라 한복판에 썼던 이 경주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라가 자, 고려에 대해서 SOS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군을, 자, 군대를 파병해서 자, 이 후백제군과 자, 고구려 사이에 일대 격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 전투가 바로 공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공산성은 지금의 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공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그 신승겸이라는 왕건에 굉장히 그 충신이 있었어요. 오른팔에 이제 왕의 복장으로 신승겸이 왕의 복장을 갈아입고 왕을 이제 대피를 시켜요. 좀 그 고려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복장을 갈아입고 군대를 진비주의하면서 용감무쌍하게 싸웠는데 후백제군에게 생포를 당하게 되고 목이 잘리는 이런 그 참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후백제군은 그 목을 가지고 이제 후백제로 이제 가져갔겠죠. 왕건의 목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승겸이라는 걸 알았었겠죠. 그래서 몸통은 이제 자, 고려 왕건에게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왕건이 자기 충신이었었던 신승겸, 오른팔이었던 신승겸이 그 몸통을 보고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승겸의 장례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승겸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자,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자, 얼굴을 특수 제작을 황금으로 특수 제작해서 자, 장례를 주어서 지금 춘천에 가면 자, 신승겸의 묘가 있습니다. 묘가 이제 3개예요. 3개인데 도굴을 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가 이제 신승겸의 묘라고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공산성 전투에서 타격을 입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세가 역전된 게 언제였었냐면 930년에 고창 전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안동 지역인데 고창 전투에서 이제 후백제군의 주력 부대가 고려군에게 패퇴를 당하는 엄청난 전력 손실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전세가 이제 고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한반도의 주도권이 고려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후백제 내부에서도 지배층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실 내부에서 왕실 내부에서 왕위 다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견훤이지 않습니까? 견훤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양검이 있고, 자, 용검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이 있습니다. 자, 이 신검, 양검, 용검과 금강은 엄마가 달라요. 아시겠죠? 다른데 이 막내 아들인 이 금강을 좀 총애를 했었나봐요. 견훤이. 총애하게 되니까 이 신검, 양검, 용검 이 3명의 그 아들들이 모의를 해서 시기와 질투를 했었겠죠. 이 금강을. 모의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지금 전라도 익산에 있는 금산사란 절에 있어요. 금산사란 절에 유폐를 시키게 돼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935년이 되겠습니다. 935년에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를 시켰는데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3개월 만에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이 한반도 서남부 일대, 자, 이 지역은 왕건이 903년에 이 궁예 아래 있을 때, 궁예 밑에 있을 때 수군을 이끌고 와서 이 지역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고려의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려의 영토로 귀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주 지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나주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백제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고려 지역으로 귀순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935년인데 3월달에 일어났어요. 3월달에 유폐를 시켜요. 금산사에. 자, 익산 금산사에 유폐를 시키고 6월달에 이제 다시 이제 탈출을 해서 3개월 만에 탈출해서 여기를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신라가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마지막 왕이 56대 경순왕이지 않습니까? 경순왕이 이제 국군이 기운 걸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신하들과 회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라를 들어서
통째로 고려 왕관에게 갖다 바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서도 뭐 참고적으로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3월, 6월, 10월이다. 뭐 이런 거. 신라가 망하는 게 935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나중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순왕의 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태자라고. 그래서 마이태자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 개골산, 그러니까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초군 목피로 이제 연명을 하면서 이제 그 여생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이 신라가 망했다라는 거 935년에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936년에 와서 이제 그 백제와 그 다음에 고려 간에 치열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선산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산 전투에서 이제 그 선산은 지금의 구미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구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이끌고 누가 오게 되냐면 견훤이 고려군을 이끌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후백제군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임금님을 모셨던 사람이 고려군을 이끌고 오게 되면 이게 뭐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전의를 완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선산 전투에서 후백제군이 완전히 패퇴하게 되면서 후백제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양검이라든지 용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귀양을 보내는, 신검은 뭐 살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뭐 참고적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백제가 망하면서 고려의 삼국통일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선산전투를 계기로 해서 삼국이 통일되었다. 자, 후 삼국이 통일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후삼국 통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927년하고 935년 사이에 934년에 발해의 왕자였었던 이 대광현이 발해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를 귀순하게 돼요. 고려로 귀순하게 되면서 이제 그 민족의 재통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하고 나서 불과 이제 얼마 후에 이제 998년에 이제 발해가 건국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기가 이제 남부국 시대잖아요. 통일이 좀 불안정했었는데, 그리고 영토 자체도 그 통일신라의 영토 자체도 대동강에서 원산만 지역에 이런 지역이 좀 한정적이었었는데, 자, 이 발해의 유민, 대강현을 비롯한 발해 유민들이 들어 귀순하게 되면서 영토가 청천강에서 명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자료에 지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발해 유민을 포용하면서 영토가 넓어지는 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후삼국이 통일하게 되는데, 후삼국 통일은 발해까지 포용한 진정한 의미의 민족 통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이 재통일이 되었다. 그 발해 멸망 후에 고려 태조는 발해 유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로서 또 어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이제 배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후삼국 통일을 뭐 활용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 고려 건국의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배 세력이 대두가 된다. 자, 호족, 육두훈 주신 등 이런 세력들이 있죠. 자, 유교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6대 임금인 고려 이제 성종때 얘기인데요. 이 성종때의 최승로, 유학자였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시무 28조가 시행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무 28조에는 청컨대 외관을 두셔서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얘기죠. 지방관을 파견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유교는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시국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유교와 불교를 조화롭게 장려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연동이와 팔관회를 좀 축소시켜라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체제가 정비가 되면서 유교 사상을 강조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 교육과 과거제도가 정비가 된다. 사대 임금 광종 때에 과거가 이제 실시가 되죠. 과거가 이제 후주에서 건너온 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가 실시됩니다. 뒷부분에서 또 배울 거예요. 자, 중세 문화가 성립이 된다. 지방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사찰이라든지 또는 탑이라든지 이런 게 건축이 돼요. 그래서 예산 수덕사 대홍전이라든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라든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이 건축이 되고,
네, 뭐 경천사지, 뭐 석탑이라든지 이런 탑들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그 고려의 어떤 지방 문화가 이제 점점 발전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교, 불교가 뭐 발달하게 되죠. 특히 뭐 선종이 주로 많이 발달해요, 지방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풍수 도참 사상이 이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데, 남경길지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굉장히 흥할 것이다라는 남경길지설이 나중에는 채택이 되어서 실제로 남경으로 천도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고려 문종 때 이후에 남경길지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남경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남경으로 승격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묘청이라는 사람이 고려 인종 때에 서경길지설을 내세워서 서경이 굉장히 흥할 징조가 보이는 이 땅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풍수지리학적인 관념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의식이 성장한다. 북진정책을 추진하죠. 이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고구려를 개세했음을 이제 알려주는 호칭이 그 국가명이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진정책을 추진해서 그 과거의 옛 영토,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도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요. 어쨌든 서경은 평양이 되겠죠. 대몽항쟁, 그러니까 1231년 이후에 몽고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이제 몽고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이제 나중에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을 굉장히 안정시켰죠? 자, 백성에 대한 과도한 수치를 금지한다. 이 취민유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수취할 때는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호족 세력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거두던 이 세금의 형태에서 10분의 1로 줄여주는 자, 이런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민유도다. 세금을 거두는 데에는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 민생 안전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태조의 취민유도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등위와 팔관회를 거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적 행사가 되겠거든요. 연등위와 팔관회는 불교적 행사가 되겠는데, 이걸 거행함으로 인해서 이 불교를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통합의 장으로 만드는 민심을 수습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등회와 이제 팔관회를 자, 성대하게 개최를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족의 자의적 수탈을 금지하고 전쟁 기간에 노비가 되는 자를 양민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 그 구율 정책으로서 흑창, 자, 흑창이 실시가 돼요. 이 흑창이 나중에는 이제 익창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게 뭐냐면, 흑창이 뭐냐면 고구려 시대 때의 농민 구율 정책으로서 이제 진대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서 춘공기 때 가을에 약간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하는 이런 제도가 진대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고국 천황 때 이제 그 제3 일파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진대법을 최초로 이제 실시를 했었었죠. 어쨌든 고구려 시대 때의 진대법을 베이스한 자, 이 흑창이 실시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종 때 흑창으로 개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의 통제와 회유 정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호족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물론 했었겠죠. 통일 유지를 위해서 뭐 호족의 지원과 협조가 뭐 필요했었으니까.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그 기억에는 동그라미 기억에는 중패비사라고 나와 있죠. 중패비사. 뭐 예물을 주고 말씀을 좀 낮춰서 하는, 그래서 이제 지방 호족 세력들을 좀 잘 달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도의 호족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화친의 뜻을 이제 표현을 했었다. 중패비사가 되겠고, 중패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성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역분전을 지급을 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회유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유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미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신관 제도와 그 다음에 맨 아래 기인 제도가 있죠. 비읍에.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는 그 호족 세력들의 이 견제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패비사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성제도는 뭐냐면, 자, 왕이, 자, 이 충신들에게 성실을 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시성을 하사한다거나, 대표적인 사람이 뭐, 왕규. 자,
자, 이런 사람들이 왕시성을 하사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성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200~3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성씨들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가 보통 보면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 나라 세웠을 무렵에 보통 성씨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참고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성제도, 유력한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고 가족적인 관계를 맺어서 유대를 강화했었다. 자, 이제 결혼정책을 추진합니다. 결혼정책 추진하는데, 왕건은 마누라가 29명이에요. 자, 29명인데, 자, 29명 중에 이제 아들이 25명. 자, 딸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비공식적으로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누라로 삼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 호족 세력들과 좀 혈연적으로 맺어지겠다는 얘기예요. 혈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처럼 이제 대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어떤 그 반란을 막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회유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9명의 이게 나중에 왕위 다툼의 한 원인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각 지방의 외척 가문들끼리 서로 이제 왕위 다툼을 벌이는, 자, 이런 모습도 나타나겠는데, 어쨌든 혼인 정책을 추진했었다. 그 다음에 역분전을 지급을 합니다. 역분전은 나중에 우리가 경제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전시과의 모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역분전이 이제 뭐냐면, 후삼국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 자, 공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 우무 백관들에게 나눠주는 이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의 대소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계급공신과 주관관리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토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유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사심관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심관 제도는 뭐냐면, 처음에는 사심으로 불렀었어요. 사심으로 불렀었는데, 고려 성종 때 어느 정도 이 관직으로서의 명칭이 붙어지게 되면서 사심관이라고 이제 붙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사심이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유력자 있지 않습니까? 유력자가 이제 중앙의 관리로 들어오게 돼요. 중앙의 관리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원래 몸담았었던 그 지역에 사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관이 되는 거죠. 사심관이 되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반란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 사심관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신라 마지막 왕이었었던 김부가 되겠죠. 경순왕 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순왕이 이제 나라를 들어서 이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에게. 그리고 이제 경순왕은 이제 개경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서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라 왕들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왕의 무덤이 개경에 있는 왕이 바로 이 경순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사심관 제도가, 그래서 이제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있지 않습니까?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신라 시대 때 지방 토착 세력으로서 이 촌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촌주가 나중에는, 자, 호장, 부호장이 되는 거예요. 이 호장, 부호장들을 상층 향리라고 해요. 향리인데, 고려시대 때는 상층 향리가 있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호장, 부호장들이 나중에는 신진 사대부가 되어서,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선시대 때 향리는, 이 고려의 향리와는 좀 격이 좀 다른,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권력이 좀 차이가 좀 있죠. 어쨌든 이 호장 아래, 이 부호장 이하의 관리를, 자, 이 사심관이 임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 호장과 사심관이 적절하게 세력 균형을 하는, 그로 인해서 어떤 반란을 막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는 이 사심관이 자기 아버지나 또는 외척 또는 처가, 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호장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 호장인 경우에
후장인 경우에는 사심관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사심관과 향리 세력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친형제가 후장으로 있는 경우에 사심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부인의 그 친당, 그러니까 친당이 얘기는 부모를 얘기하죠. 이 부인의 부모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 후장으로 있으면 이제 그 사심관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결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반란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지방 세력이 약화가 돼요. 지방 세력이 약화가 되고 이 사심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지방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 사심관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는, 이 고려 충수공 때에 사심관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폐지가 되었지만 나중에 이 사심관의 기능은 조선시대에 와서 경제소와 유향소로 분화가 되는, 나누어서 기능이 담당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이제 경제소가 이제 그 설치가 되는데, 경제소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그 제지사족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이제 관리에 이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관리에 임명이 되게 되면 자기 출신 지역의 연락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는 게 이 경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심관 제도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향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향소의 지방 제지사족들이 이제 수령을 이제 보좌하고 나머지 향리들을 이제 그 감찰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구적으로.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이 기인제도를 보겠습니다. 그 아래 기인 제도는 뭐냐면 이 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수리 제도를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방의 유력자나 그 유력자의 자제를 중앙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볼모로 있게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이 기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향리의 자제를 뽑아서 중앙에 올리게 함으로써 지방 세력을 간접 규제하는 제도가 진제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북진정책이 추진되죠. 고려 태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국호는 고려다, 연호는 천수다, 청천강 영국만에 있는 영토가 확장됐다. 자, 말씀드렸죠. 자, 서경을 개발한다. 북진정책의 전쟁 기지화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분사. 이거 뭐냐면 자, 고려 수도가 개경이지 않습니까? 개경의 중앙 그 관청이 있잖아요. 어떤 중앙 관청을 그대로 서경 지역에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어떻게 보면 좀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려 태조의 적극적인 북진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양인을 신진 관료로서 이제 등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 거란에 대한 강경책이 나타나는 사건이 만북의 사건이에요. 만북의 사건은 뭐냐면 이 거란이 발해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동족 국가를 무너뜨린 좀 야만 국가로 인식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해에서 좀 고려에게 좀 잘 지내보자고 사신과 함께 낙타 54마리를 이제 파견을 했었어요. 고려 지역에. 낙타 54마리를 파견했었는데, 자, 태조 왕건이 거란에 대한 어떤 적대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낙타 54마리를, 자, 개경 인근에 있는 만북의 다리 밑에다가 굶겨 죽이는, 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신도 이제 외딴 섬으로 유배를 되는, 그러면서 이제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을 표출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의 유민을 포용을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발해의 유민, 대광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왕실 안정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와 계백료서가 지금 남아있지 않은 책이에요. 정기와 계백료서가 남아있지 않은 책인데, 이게 뭐냐면, 이 신하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책무, 이런 걸 담아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보적으로. 신하의 도리를 밝혀놓은 내용이다. 그래서 중앙관리와 지방호족의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했었다. 자, 그 다음에 훈요 10조를 자손에게 당부를 해서, 자, 민십 수습을 통한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가 뭐냐면 10가지 조항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요 10조. 10가지 조항의 중요한 교훈이다. 교훈의 메시지를 후대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훈요 10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뭐, 거란을 배척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연등이와 팔관해를 뭐 성대하게 교체하라, 뭐 이런 도 있고,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뭐, 후대의 왕들은 서경 지역에 100일 이상, 365일 중에서 100일 이상 머물게 하라, 뭐 그런 내용도 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훈요 10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태조 왕건의 최측근이었었던, 오른팔이었었던 그 박수리가 이 태조의 뒤를 이어서 혜종이 왕이 오르게 되거든요. 혜종의 후견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후견인. 사실 혜종 같은 경우는 그 외척 가문이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수리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훈요 10조를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훈요 10조가 왕실의 그 후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고려살 전류에 이제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왕권을 강화하고 불교를 숭상하고 풍수지리서를 통한 집권의 정당화, 고려 왕조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훈요 10조 8조에 보면 차현 이남 금강 이외의 산성지에는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들 등용하지 말 것 하고 나와있죠. 이게 뭐 지역 감정의 그 형태로 지금도 많이 악용되는 내용인데, 자, 태백산맥 있고 뭐 소백산맥 있고 차량산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산맥 이남 지역, 그리고 이제 뭐 금강 이렇게 흐르잖아요. 금강 뭐 이외의 지역이 요 지역인지 뭐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이 차량 이남의 지역, 금강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을 반역의 형세라고 해서 이 지역을 사람들 등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지역의 인물들을 태조 왕건이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태조 왕건의 첫 번째 비가 장화왕 오씨가 되는데, 그 장화왕 오씨 같은 경우도 이제 나주 출신이고요. 신순경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전라도 지역, 뭐 영암 지역인가요? 그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뭐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훈요 10조가 근데 뭐 조작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일본의 그 식민사학자였던 그 이만하신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훈요 10조가 조작이 되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측 입장에서는 좀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훈요 10조가 사실 세상에 나온 거는 고려 현종 때나 세상에 나오게 되거든요. 80년 정도 후에 나와요. 거란의 2차 침입 때 세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탐구를 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혜종이 이제 나오게 되죠, 혜종. 자, 태조 왕건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혜종. 혜종인데, 혜종의 엄마는 출신이 좀 미천해요. 그러니까, 혜종의 엄마가 이제 장화왕후 오씨가 되겠습니다. 오씨. 자, 오씨 가문이요. 자, 이 오씨 가문인데, 이 장화왕후 오씨가 어디 출신이냐면, 전라남도 나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이 장화왕후를 이제 언제 만나냐면, 자, 이렇게 후삼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삼국이 분열되어 있는 그 시기 때에, 이제 이 지역을 903년에 이제 점령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지역, 서남부 일대. 이쪽이 나주 일대에 914년경에 군대를 이끌고 여기서 이제 행군을 하고 있는데, 이 오씨, 장화왕후 오씨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겨울가에서. 목이 타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오씨가 이제 물을 떠서 왕건에게 이제 갖다 주었었죠. 갖다 주었었는데, 왕건이 갖다 주면서 그 바가지에다가 버드나무 잎을 싹 올려놓고 이제 갖다 주었었어요. 근데 버드나무 잎을 올려놓고 주었었는데, 왕건이 그걸 꿀꺽꿀꺽 맛있게 먹고, 이제 그 오씨 부인에게 이제 물어봤죠. 왜 버드나무 잎을 올려서 주었느냐. 그러니까 오씨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물을 빨리 먹으면 체하지 않습니까? 그 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오씨 부인의 그 왕건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배려심에 감복을 한 이 왕건이 오씨에게 이제 청혼을 하게 되면서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바로 혜종이 되겠습니다. 혜종은 뭐 참고로 돗자리 태자라고도 뭐 이야기하는데, 이거 19금 얘기예요.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왕규의 난이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왕규의 난이 혜종이 왕이 오르고 나서
이제 그 출신, 그 외척 가문이 좀 미미하잖아요.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어떤 뭡니까. 왕위를 호신탐탐 노리는, 자, 이런 세력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제, 왕규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왕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시성을 하사받았었다고. 그래서 왕규의 딸들이 있습니다. 왕규의 딸들을 태조의 15번째, 16번째 비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실과 좀 인척 관계를 맺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태조의 16번째의 비에서 나온 자식이, 광주원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원군의 외할아버지가 이 왕규가 되겠죠? 이 왕규는 광주원군을 옹립하기 위해서 회종을 죽여버리고, 자, 난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난을 누가 진압을 하냐면, 자, 요와 소가 진압을 해요. 요와 소는 누구냐면, 이제 왕요 왕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요 왕소, 왕건의 아들들인데, 충주 지역의 호족 세력이었었던 이 유공달의 딸이었었던 신명순성 왕후라는 왕후가 있습니다. 신명순성 왕후의 아들들이 바로 왕요와 왕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문이 좀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규의 난을, 자, 왕유와 왕소가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규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왕유와 왕소가 조작을 했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양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의 책임자로 있었던 왕식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태조 왕건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 왕식렴이 이 왕유와 왕소와 서로 이제 결탁을 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회종을 죽이고 왕규도 잡아 죽이면서 왕규가 난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조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는 어차피가 아니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도 역사의 어떤 흥미를 증장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회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요가 이제 왕이 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종이 되겠습니다. 정종이 되는데, 정종은 이제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광군을 설치합니다. 광군이 뭐냐면 이제 30만이라는 대병력을 이제 동원해서 광군을 설치를 했어요. 군사 조직이라고 보시면,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란이 이 북쪽 지역에서 세력을 팽창해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란의 팽창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 조직, 이 30만이라는 군사 조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군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관척, 그러니까 광군사도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광군하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 정종이 왕이 올라서, 자, 이런 식의, 자, 했는데, 의문사를 해요, 정종도. 어쨌든, 왕이 다툼 끝에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정종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요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었던 이 소가, 자, 이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종이 왕이 오르게 되면서, 자, 피의 숙청을 해요. 그러니까 기국공신이라든지, 또는 호족 세력이라든지, 자, 왕권의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권 강화를 엄청나게 추진했었던, 자, 왕이 바로 이 광종이 되겠습니다. 왕이라기보다는 거의 황제예요. 그리고 또 황제를 칭하기도 했었어요. 칭제 권한도 했었으니까. 자, 광종의 업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왕권 강화의 책에 있죠? 후주에서 쌍기가 들어와요. 쌍기가 고려에 귀화를 하게 되면서 이 후주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과거제가 이때 광종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광종 때 그래서 과거제가 실시가 되었다. 능력 본위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문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기억에 주현공모법이라고 했죠? 주현공모법.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수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세금, 그러니까 곡물이죠? 특산물을 정해놔요. 일정 정도의 금액을 정해놓고 세금을 수취할 수 있게. 그로 인해서 지방의 어떤 호족들이 자의적으로 세금 수취하는 걸 막기 위한 지방 통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해서 주연에서 바칠
곡물 수량을 정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이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자, 노비를 편안하게 노비를 검사해서 편안하게 풀어주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 세력들이 불법 탈법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이 노비들을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그 왕권이 좀 더 강화되는, 지방 호족 세력들이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노비안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약화가 된다. 그리고 노비가 양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확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인재선발, 과거제 시행 제가 말씀드렸었죠. 유학을 익힌 신증 관료를 통해서 신구 세력이 이제 교체가 되는. 자, 시위군 출신과 자법 출신을 우대를 했었다. 무슨 얘기냐면 시위군이 이제 중앙군이 되겠잖아요. 중앙군. 그리고 이제 이 광종 같은 경우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족 세력들을 개국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위군 출신, 이 중앙군 출신을 굉장히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무 양반 체제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자법 출신들을 좀 우대하는 자, 이런 모습, 동일하게 무반과 이제 동일하게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작가 출신들을. 자, 그다음에 백관의 공복을 제정을 했었다. 백관의 공복, 그러니까 신하들을 백관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하들의 공복, 이 등급에 따라서 관리의 복색을 정하는 이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자색이라든지 단색이라든지 비색이라든지 또 뭐 녹색이라든지 이런 식의 색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을 했었다. 뭐 정책에 대한 불만 세력을 뭐 제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칭제 권원을 해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했다. 칭제 권원이죠.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개경이 수도지 않습니까? 수도 개경을 뭐라고 하냐면 황도라고 얘기해요. 황제가 거주하는 도읍지라고 해서 황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칭제 권원을 했다. 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했다. 칭제 권원. 그래서 이제 광덕, 처음에 그 왕이 오르자마자 광덕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960년에 이제 중풍이라는 연호를 이제 제정하기도 해요. 중풍이라는 연호를 제정하면서 이제 친제 권원을 하고, 이제 그 황도, 그 다음에 개경을 황도라고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상을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광종이 자, 이 귀법사를 창건을 해요. 개경에 귀법사를 창건해서 그 당대 그 명망 있는 승려였었던 그 균여라는 승려를 등용을 해서 귀법사의 주지승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균여 같은 경우는 당대의 그 화엄학의 대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광종의 의지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지방 세력들은 아무래도 선종을 많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선종이 이제 호족 세력들과 결탁이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이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실 중심의 교종을 통합하려는 그런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균여 같은 경우는 보현 시범가라는 향가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균여가 어쨌든 화엄학의 어떤 대가로서 이때 광종과 함께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태학을 좀 융성을 시켜요. 이 광종 때. 무슨 얘기냐면,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의천이 창립시킨 이 종파가 바로 청태종이지 않습니까? 청태종 같은 경우는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그 종파잖아요.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한다. 그래서 이제 교관 겸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청태종을 이루는 그 바탕적인 학문이 이 청태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태학 같은 경우는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어떤 통합의 의지가 있는 학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태학을 통해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었다 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광종이 이런 식의 어떤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그 경종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성종이 또 왕이 오르거든요. 이 성종이
국가 체제를 거의 대부분 이제 정비를 하고 거의 완성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성종의 어떤 체제가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 밑바탕을 깔아줬었던 왕이 바로 이 광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가 이제 뭐냐면 성종이 중앙 집권제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